4월 신용경색 경제 부담에 6월 달에 금리 동결을 시사한다.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에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4월이 이제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용경색이나 경제부담이라는 거죠. 이 신용경색은 어디서 왔는지, 경제부담은 뭐가 부담인지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위기로 유동성 축소, 추가 인상 필요 적어져 6월에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게 동결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피벗이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끝나고 이렇게 내려오기 직전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내려가겠죠. 예, 그래서 한미 금리 역전이나 이런 소리가 이제 속도로 가겠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트라우마가 있잖아. IMF 때나 뭐 금융위기 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한미 금리가 차이가 많이 나면 우리나라가 이제 망할 것 같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걱정했는데 사실 그 이번에 금리 차가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총재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금리 차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환율이 그러면 확 뛰어야 되는데 환율이 뭐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겠죠. 그러면 우리 기준금리가 떨어지니까 대출금리도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게 시장금리잖아요. 그죠? 시장금리하고 기준금리 차이가 있는데 이게 그 기준금리라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은행이 이제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금리가 3.5인데 그 돈을 빌려가지고 대출을 해주려고 그러면 마진이 있어야 되니까 기준금리보다 높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금리가 올라갈 때는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는 은행들이 미리 이제 그걸 많이 벌려놓는 거래요. 이렇게. 그래야지 금리가 이제 올라올 때 이익이 자꾸 이제 이익이 크게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 올라갈 때마다 계속 올리면 욕 먹으니까 미리 이게 많이 빼놓는단 말이야. 그걸 이제 가산금리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은 금리가 내려갈 때는 이걸 미리 빼놔도 어차피 금리가 이제 천천히 내려갈 거니까 이게 이익이 커지잖아요. 이익이 이제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려갈 때는 이게 스프레드가 줄어들어요.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는 스프레드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가산금리다 정부에서 이제 압박을 넣어가지고 이게 많이 좁아졌단 말이에요. 금리 내려갈 걸 예상해서 시장금리를 많이 내려놨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대출금리도 빠르게 내려갈 거냐? 그 속도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속도보다 좀 더딜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미리 많이 내려놨으니까. 그래서 6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암시했는데 은행 위기로 신용 여건이 긴축된 탓에 금리를 더 인상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없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네요. 0.25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런 겁니다. 자, 신중한 평가를 하기 위해 데이터와 전망이 변화하는 양상을 지켜볼 여유가 있다. 이제는 이제 은행들이 이제 돈을 대출을 많이 안 하기 시작하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이제 평가해도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시장에서는 6월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리고 노무라 정권에서는 우리나라는 8월부터 내릴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노무라 정권 말이 옛날에는 처음에는 이게 좀 너무 생뚱맞는 이야기 아니냐? 중앙은행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노무라 정권이 잘하네. 금리 예상 맛집이네. 자, 시티은행도 그랬죠. 예. 그래서 파월 의장은 은행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런 정책이 은행들의 신용 여건을 위축시켰다. 어쨌든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하게 되면서 돈이 덜 풀리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더 많이 인상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동결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SVB 사태는 결국에는 우리한테 호재다, 주택시장의 호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기적의 논리라면서 그 까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이 매매 주기가 길잖아요. 그래서 SVB 사태로 인해서 유동성 축소를 하게 되면은 금리를 더 빨리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금리가 더 빨리 내려가면은 저금리로 인해서 또 사람들의 주택 구매자들의 지불 능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SVB 사태로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 왜? 빠른 대처, 컨트롤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지난 3월에 발생한 은행 위기로 은행들이 가계대출 기준을 강화한 탓이다. 자기들이 알아서 정부가 안 해도 알았어. 이 이야기가 뭐야? 은행이 자체적으로 DSR도 높이고 LTV도 낮추고 뭐 이랬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시중에 풀리는 돈이 확 줄었다. 그래서 은행이 대출을 안 하면 시중에 주는 거죠. 예. 자, 패드가 금리 인상을 위해 의도한 결과이기 때문에 뭐냐면 금리를 계속 올려갖고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알아서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니까 이게 금리 인상한 거 똑같네. 그럼 안 올려도 되겠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다만 그는 6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또 밝혔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너무 마음을 놓게 하면 안 된다.
안도를 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기대와 희망을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지를 남겨놔 항상 여지를 그죠? 예. 확실하게 상방이다 하방이다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 예. 이게 그들의 일이죠. 어쩔 수 없어요. 너무 기대가 크면 또 뭐 물가 어렵게 잡아놨는데 또 올라갈 수도 있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좀 길게 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금리 영향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 수급의 논리로 시장이 돌아가기 시작할 수 있겠다. 그러면 수급이 가장 꼬여있는 데는 어디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수도권 특히 서울이 수급이 가장 꼬여 있으니까 서울이 가장 먼저 회복될 거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데이터로도 서울이 가장 먼저 회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자꾸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결국에 이번 장의 반등을 주도하는 것은 강한 반등은 안 올 거예요. 약보합으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강한 반등을 주도하는 것은 서울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회에 투자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할 게 없어. 살아남아야 되고 실수요자들은 갈아타기 하셔라. 이런 이야기 계속 드렸던 것입니다. 제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